그러면 이제부터 대전시립미술관 관장 초청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정동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로서 30년 넘게 재직하셨습니다. 환자 분석 그리고 정신 분석과 교육에 앞장서셨습니다. 정신과, 신경과, 수면의학의 전문의로서 각종 미디어에서 대한민국의 명의로 꼽히신 바 있습니다. 국제정신분석학회가 인증한 한국정신분석연구학회 창립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국제정신분석학회 위원직을 역임하셨습니다. 200여 편의 국내외 학술 논문과 프로이드의 의자, 프로이드의 레시피 등의 저서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교수님, 오늘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참가해 준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얼굴이 안 보이시네. 예. 웬만하면은 그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숨어 계신 분들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참가해 주신 음. 분들 중에서 비디오를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비디오를 한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미술계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제 많은 청중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얼굴 나오는 프로그램 싫어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성의를 좀 보였으니까 여러분도 웬만하면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네. 아 사실은 뭐 선승의 관장님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셔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사실은 별로 그런 강연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잘 안 하는 편인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1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냥 편안하게, 저도 편안하게 관장님도 편안하게, 또 네. 들으시는 분들도 무슨 공부한다, 무슨 논리를 세운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따끈따끈한 아랫목에서 그냥 발 쭉쭉 뻗고서 왜 우리 옛날에 어려서 수다 떨던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교수님의 프로이드의 의자란 책을 아마 제가 본 책 중에 제일 열심히 읽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편안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글에서 "숨겨진 나와 마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어 숨겨진 나와 마주 한다는 거는 사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출판사에서 이 판촉하기 위해서 만든 카피거든요. 네.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책을 쓰면 책을 쓰고 인제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뭐 책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 책을 쓰고 나면 그 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 내용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하고 제가 시험을 본다면 제가 아마 제일 꼴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숨겨진 나와 마주 안 되는 거는 내가 아는 내가 한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의 부분이 훨씬 더 깊고 넓게 많다. 그래서 인제 흔히 하는 얘기가 인제 "인간의 마음은 빙산 같으다. 아이스버그 같으다." 그래서 해수면 위로 인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 조금 있고, 또 낮에 햇볕이 비치면 약간 들여다 보이는 부분이 조금 더 있지만 대부분은 컴컴한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잠겨 있는 부분을 인제 그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햇볕이 비쳐서 약간 신경을 써서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능히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을 의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인간의 마음은 그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인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그저 한 200 년도 안 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의식이라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음. 그 영화 기생충에 보시면 왜 나중에 지하실이 나오잖아요. 네. 엄청난 비밀을 가진 지하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인제 그 억압된 욕망을 대변하는 그 어떤 남자가 살죠. 네. 숨어 살고 싶어 하고 숨어야 되는 그 남자가 사는데, 결국은 그 지하 공간에서 우리의 의식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 부동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비유를 하자면 음. 우리는 누구든지 다 무의식에 새든 사람이다. 아. 무의식이 임대인이고 우리는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우리를 조정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대로 사는 그렇게 근사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프로이트가 인제 그 지동설 주장한 사람과 또 우리는 그 "원숭이의 후손일지도 몰라."라고 얘기한 다윈에 이어서 인류에게 세 번째로 "모욕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숨겨진 나와 드러나 있는 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숨겨진 나와 드러난 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어 '완전한 내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말하자면 이산가족 만나서 가족이 완전체가 돼야지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길이다.' 인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정말 이게 저도 요즘 그 숨겨진 나, 무의식이라고 할까? 이제 큰 세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예술가 그리고 예술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좀 무의식과 절친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더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하신 제목 "정신분석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수님께서 늘 정신분석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교수님 이런 표현을 제가 보면서 '과연 정신분석가는 어떤 사람일까?' 인제 궁금해졌는데요. 특히 마음의 탐색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정신분석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정신분석가는 도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점 보는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숲이 있다면, 그 음. 숲속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동반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 정도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숲을 여행하고 싶은가? 나무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너무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숲 전체를 보고 싶은데, 음. 그 숲에 뭐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숲이 언제 끝나는지조차 모르니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정신분석가가 한다. 근데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음. 우리나라가 워낙에 그 교육열이 높아서 늘 시험 공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답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정답을 주세요. 정답을 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은 사실 그 사람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분석가인 척하는 사람은 아마도 분석을 받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막 손목을 잡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음. "여기를 꼭 봐야 된다. 저기를 꼭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실은 그 사람도 모르는 인생의 방향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무의식
무의식과 의식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안전하게 숲을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정신분석가의 역할이다. 음. 물론 이끌고 가는 치료도 있습니다. 뭐 지지정신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찰을 지향하기보다는 안심시켜 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음. 또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뭐 방법도 가르쳐 주고 교육하고 음. 이런 것도 사실은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근본적인 갈등에 따른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거를 해결해 주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네. 보는 겁니다. 네. 음. 약간 숲을 오르려고 할 때 그다음에 누군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삶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무의식이 왜 그렇게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느껴질까? 아까 교수님께서는 지하실처럼도 표현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의식은 숨겨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 그건 무의식의 정의가 숨겨진 거예요. 예.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벌써 한 18 세기부터 있었습니다. 네. 철학자들이 주로 얘기를 했고 뭐 그 뒤에 조금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좀 원시적인 어떤 심리학 이런 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음. 프로이트가 위대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남들이 잠시 얘기하다가 버린 개념을 쉽게 얘기해서 주워서 그거를 끈질기게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결국은 어떤 마음의 흐름을 읽는 이론뿐 아니고 임상실제에서 환자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은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은 그 뭐 세상에 새로운 것을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음. 남이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 무시해 버린 거를 주워서 그거를 끈질기게 파고들어서 결국은 인류의 문명에 공헌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무의식에 관해서는 사실은 프로이트를 싫어하는 사람, 음. 정신분석학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정을 안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인지과학이나 뇌과학 이런 음. 데서도 다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결국은 내 마음 중에서 내가 알 수 없는 마음이다. 음. 인제 이런 건데 그럼 왜 숨어 있다고 느껴질까? 그 음. 정의상으로도 의식이 아닌 부분이고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음. 또는 우리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 왜 숨겼을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지 않거나 지금도 이 모습을 감추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뭐 집안이 정리가 안 됐든지 그러면 이 비디오를 띄울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 살림하면서 광이라고 하는 공간에 잡다한 물건들을 이렇게 넣고서 문을 딱 닫아 버리면 집안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아 어 네. 저도 사실 이 공간이 완벽하게 깨끗하진 않아요. 깨끗한 것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이런 거를 인제 정신분석학에서는 억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인가 하면은 억압을 했다고 해서 죽은 거는 아니에요. 음. 살아서 움직이죠, 그 공간에서 무의식에서. 그래서 살아서 우리의 의식을 조정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음. 무의식의 힘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전에는 사실은 히스테리 환자를 이해를 못 했어요. 그냥 뇌에 어떤 병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음. 프로이트가 나와서 히스테리는 마음의 문제고 이거는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성적인 충동을 무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체적인 증상, 음. 팔이 마비된다든지 음. 다리가 마비된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왔다고 인제 그 진단하고 치료를 했던 거니까 거기에 인제 프로이트의 천재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일상에서 무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꿈, 음. 환상, 말실수 이런 거에 다 나오죠. 분석은 그럼 뭐냐? 일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유연상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무의식이 분석을 받는 사람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의식의 세계로 스며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이제 방식인데 뭐 자유현상은 별게 아니에요. 생각이 나는 대로 거르지 말고 얘기하세요. 음. 감추거나 뭐 숨기지 마세요. 근데 100%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인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무의식이 이제 생각할수록 좀 호기심도 더 가고, 제가 또 '억압하는 나의 무의식이 있었을까? 억압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의식을 보면 억압을 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방어를 하려는 많은 행동들을 한다고 이제 교수님이 쓰신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는 아마 나를 보호한, 방어 자체의 단어를 보면 '나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예술에서는 그 마음, 무의식을 방어하려고도 하지만 조금 이렇게 해방시키려고, 열어내려고 하는 좀 욕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의 방어 기제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고, 혹은 또 이것을 방어 기제가 아닌 무의식의 해방 기제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선 관장님이 해방기제라는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도 네. 그런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 '대단하시다.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음. 자기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죽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어는 지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간섭받는 거를 싫어하고 침투해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해를 입을 가능성을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방어 기제가 좀 성숙한 방법이어야 돼요. 방어 기제도 인제 성숙한 것도 있고 미숙한 것도 있거든요, 크게 나누면. 그래서 성숙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마음의 자유를 본격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 미숙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마음의 자유를 잠시 얻기는 하지만 그 부작용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비적응적인 방법은 뭐냐? 뭐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음. 또 뭐 주변에서 보시면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장난감 안 사 주면은 막 가게 바닥에 누워서 네.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애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른들도 그런 식의 퇴행적인 행동으로 방어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음. 예를 들어서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일부터 결근할 거야. 이거는 퇴행적인 행동이죠. 네. 그렇잖아요. 어. 그리고 뭐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당장 헤어질 거야. 이것도 음. 퇴행적인 행동이죠, 음. 사실은. 그래서 그런 퇴행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잘못을 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다 남의 잘못이라고 인제 투사하는 그런 경우가 뭐 수도 없이 많죠. 뭐 뉴스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서로 음. 싸우면서 다 남 탓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투사적인 것도 사실은 성숙한 방어가 아니거든요. 적응적인 방어는 뭐냐? 예술적인 승화, 아. 그다음에 이타적인 행동, 음. 그다음에 유머. 음. 그래서 저는 이 대중 매체에 나오는 그런 온갖 논쟁도 또는 무슨 청문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온갖 논쟁도 좀 그 외국에는 보면은 유머로 받아치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 예. 네. 우리는 찾기가 힘들어요. 천연기념물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승화는 뭐냐? 승화는 사실은 무의식의 그 욕망 중에서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음. 예를 들어서 인제 어린아이 적에 우리가 거실에 하얀 벽이 있으면 거기 꼭 그림 그리고 싶잖아. 네. 손으로 만져서 뭔가 내 흔적을 남기고 싶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야단맞잖아요.
그래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커서 화가가 된다는 설도 있어요. 그 어려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욕망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승화시킨 거잖아요. 아, 네. 외과 의사도 비슷합니다. 나는 뭐 의사니까 좀 나은데 뭐 여러분이 칼을 들고 갑자기 남의 몸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 경찰서 가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외과 의사가 칼을 들고서 뭐 장기를 절제하고 꼬매고 뭐 이러는 거는 다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적인 욕망이 승화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아마 외과 선생들이 들으시면은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학교 때도 보면 왜 뭐 무슨 풀 같은 거에다가 색깔 넣고서 인제 해 갖고서 뭐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찍는 손 그림 그리잖아요. 네. 예. 그게 인제 좀 더 고급이 되면은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스트 크리스라고 정신분석가면서 아트 히스토리안이 있었는데 프로이드의 네. 제자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거는 자아를 받드는 퇴행이다. 아, 그냥 무의식의 욕망이 지 맘대로 노는 것이 아니고 그 퇴행이 자아를 받들어서 자아가 통제할 수 있는 퇴행이라는 거죠. 어, 예.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퇴행은 그냥 퇴행이에요. 그쵸? 네. 아, 그렇게 인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퇴행, 자아를 받드는, 자아가 받드는. 통제할 수 있는.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예술이라는 생각은 정말 좀 너무 새롭고요. 어떻게 보면 예술을 좋아하는 저희로서는 또 창작자를 지원하는 미술관의 저희로서는 뭐 너무나 신나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술가들을 잘 보면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상처를 안 받고 살 수가 없는데요. 많은 무의식에서 받은 상처를 이제 주제로 합니다. 근데 그 무의식에 받은 상처가 과연 예술가들에게 이 영감을 주는 어떤 자양분이 될지, 또 예술가들은 굉장히 또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 섬세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예술가들이 무의식의 상처를 혹은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창작으로 승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상처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없어요. 네. 예. 우리는 매일 상처받으면서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하루씩 수명이 짧아지니까. 네. 그쵸? 그런데 인제 문제는 상처받은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게 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예술이 한 가지 방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음.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받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노력이 반복되면서 인제 그것이 문화적으로 존중받는 수준이 되면은 예술적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몸이 상처를 받으면 인제 저절로 붙으려는 것처럼 마음도 인제 그런 과정을 겪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나와 예술가의 차이는 뭐냐? 나와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음. 차이는 뭐냐? 네. 저도 영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쵸? 예, 모든 어린아이는 다 예술가예요.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사실은. 피카소 그림이랑 비슷해. 어. 근데 차이는 뭐냐? 피카소는 기법을 가졌고 어린아이는 기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한 수준에 머무르고 피카소의 그림은 엄청난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 왜냐하면 예술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퇴행을 말씀드렸지만 예술가가 계속해서 24시간 퇴행해 있으면 그건 문제예요. 아. 작업실에서는 퇴행하지만 현실에 오면은 생활인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예.
그래서 기법을 충분히 익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무의식의 영역에서 올라오는 어떤 기운을 초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아의 힘으로 구현시킨 거가 예술 작품이잖아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초자아라는 건 뭐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예술가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아가 너무 엄격해서 비교하고 나는 네. 세계적으로 보면은 12,500 뭐 거의 꼴등에 비슷해. 이러면 그 사람은 창의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술가는 조금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초자아가 조금 말랑말랑해서 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최고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자아도 중요하고 자아의 실행력도 중요하고 또 욕망도 자아의 통제를 받는 수준에서 퇴행을 해야지 예술이 성립이 된다. 인제 그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승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렸지만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어. '아 이게 뭐 작품이 되겠어?' 포기하면 안 되고 초자아가 부드러워져야 된단 음.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창의성이 억압을 받아요. 네. 시작을 못 해요. 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예술가가 보고 배워야 된다. 애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그려 놓고서 그 그림이 그냥 자랑스럽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때 인제 엄마가 관심을 안 가지면 걔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장래가 꺾이는 거죠, 말하자면. 어. 네. 그래서 예술가는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이걸 인제 착각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작업실 안에서만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돼요. 어. 현실의 세계인 밖으로 나오면은 생활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사실 역사에 남은 그 예술가들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산 사람들이 많은가? 음. 그 경계를 잘 구분을 못한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작품은 남고 이름은 떨쳤는데 음. 그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저는 사실 그럴 필요가 꼭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남들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피약적인 음. 삶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 작업실에서는 퇴행, 현실에서는 생활인 구분하면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데요. 작업실에서는 퇴행을 하고 또 생활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저는 여태 지금까지 초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어떤 윤리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초자가 말랑말랑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 여러분 스스로가 초자를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예. 그게 굳으면은 큰일 나요. 아 어. 그래서 너무 말랑말랑해도 안 돼요. 그럼 반사회적인 성격이 돼서 아무 짓이나 막 할 거라고. 네. 그리고 구분은 항상 사는 데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분석을 받는 사람이 카우치에 누워서 온갖 환상의 세계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쉽게 얘기해서 네. 그 상태로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어. 그러니까 분석 시간이 종결되기 1-2분 전에는 생활 속의 자기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런 심층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음. 그러면 잘못하면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 구분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가 가장 어떤 현실과 또 어떻게 보면 무의식을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적당하게 말랑말랑한 초자를 가진다면 창의성도 발휘하고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아주 멋있게 살 수가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우리 생겼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반도에 살잖아요. 네. 한반도. 그 주머니잖아요, 반도가 일종의. 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모든 것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은 경직돼요. 아. 그래서 흑과 백으로 나눠져요. 음. 유교도 그래요. 음. 유교도. 음. 유교를 가장 성실하게 그 이념을 지키는 사람이 한국인들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종교도 그렇죠. 음. 사상도 그래요. 예술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느 음. 정도. 그래서 한국서 배운 애들을 미국 선생들이 가르치기를 힘들어해요. 아. 왜냐하면 뭐가 분명한 거를 많이 이미 심어 놨기 때문에 음. 1 학년은 잘 따라가는데 2 학년부터 창의적인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흑과 백으로 구분되는 예술은 사실 좋은 예술이 아니에요. 네. 좋은 예술은 애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음. 그래야지 감상하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음. 뻔한 거는 좋은 예술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술가는. 음. 음. 근데 현실에서도 그 구분이 없으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보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다채로운 색깔, 그다음에 흑백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래야 또 창의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예술 창작을 하는 사람은 말랑말랑한 초자, 그다음에 또 창작으로서의 퇴행, 다시 현실로서의 복귀 이런 걸 한다면 예술을 창작하지 않는 감상하는 사람들도 예술가처럼 무의식의 상처, 어떤 무의식과의 대화, 그다음에 어떤 이런 건강한 퇴행이라고 할까요? 말랑말랑한 초자, 이게 예술 감상으로서도 가능할까요? 그 프로이드 시대에는 정신 분석학은 시스템이 딱 한 개였어요. 아. 창시자의 말씀이 그냥 그거예요. 음. 그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가거나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예. 현대 정신 분석학은 다중적인 시스템을 한 지붕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네. 거기서 중요한 개념은 정신 분석이라는 것은 분석을 받는 사람의 주관성, 그리고 분석가의 주관성이 상호작용하는 거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호주관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술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옛날에는 그림이나 조각을 작가가 만들어 놓고 "자, 여기 내 작품이 있으니까 내 메시지는 이거야. 여러분이 그거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특히 추상이 나오면서는 작가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그림을 보고 느낀 그 감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이 중요한데 그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그 파동이 전달되면서 작품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물론 작품 자체가 물질적으로 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작품을 보는 그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주는 것이 나는 현대의 예술 작품 감상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뭐였든지 간에 그걸 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파동이 자기가 과거에 상처를 받은 거를 치유하는 데 어떤 불쏘시개가 된다면, 음. 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어떤 음. 자극이 된다면 그러면 예술 감상을 통해서 힐링도 되지 않겠는가. 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열린 마음으로 몰입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거니까 이거는 나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제목이 나무였어도 그래서 저는 무제가 좋아요. 아. 작가가 제목을 붙여 놓으면 감상하는 사람이 그 제목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죄라고 그러면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모든 새로운 것의 시작은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지 답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만든 것도 질문에서 생각되는 거죠. 어. 인간의 무의식이 있을까? 무의식은 뭘까? 이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예술 감상도 열린 마음으로 몰입해서 보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그 경험에 몰입해서 감상하면서 느끼는 경험을 상처받은 경험과 자기의 또 건강한 경험과 합쳐서 뭔가 통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작품을 가지고 사람이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술 작품이 정말 예전에는 "이걸 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술 작품이 정말 무죄와 같이 보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해석들, 상상들 그걸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다른 아주 큰 거대한 과정이자 또 하나의 숲의 발견이자 어떻게 보면은 작품과 예술가, 작품, 감상자가 어 그야말로 이게 좀 흔한 단어긴 합니다마는 이게 소통과 공감일까? 연결되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 자극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21 세기가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이 생기고 예술을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한 발을 디뎌서 미술관을 가고 내가 한 발을 더 디뎌서 예술 작품을 봤을 때 결국 그것은 나를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나를 치유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을 오늘 좀 이게 깨달음이라고 할까 이제 크게 마음에 훅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정신 분석하고 예술이 굉장히 이제 가까워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거나 혹은 뭐 융합이라고 한다거나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정신 분석과 예술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신분석과 예술과 정신분석은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애증의 관계. 예. 결혼했다가 이혼도 여러 번 했어요. 다시 아. 재혼도 했어요. 다시 결합도 했어요. 어.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그 명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을 다룬다. 뭐 이건 맞는 음. 얘기죠. 예술도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안에 무의식이 담겨 있다는 거를 부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어떤 개념이 무의식, 창의성 이런 건데 예술가들은 창의적인 결과물에 관심이 있고 정신분석가는 결과물보다는 어떻게 해서 창의성이 발휘되었는지 과정에 관심이 있는 차이는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인제 공유하는 핵심 개념이 뭐 무의식 창의성도 있지만 상징, 승화, 뭐 내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기 삶의 이야기를 그 작품으로 반영 안 하는 예술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로봇이라면 모르겠지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자서전이 아니라도 무슨 글이든지 간에 그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 다 거기에 들어 있어요. 뭐 제가 쓴 책에도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분야는 다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꿈이나 환상 같은 심상의 마음에 맺히는 어떤 이미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술은 작품의 형상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심상이 들어 있겠지만. 음. 또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정신분석은 개인의 심리 발달사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음. 어려서 이래서 커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음. 앞으로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술은
겹이 쌓인 문화의 역사가 다 반영된 거잖아요. 피카소의 뭐 추상이 어디서 튀어나왔겠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다 구상 그리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예술가와 작품을 분석을 많이 했어요. 문헌에 보면 꽤 많아요. 예술가들은 정신분석에서 나오는 개념을 또 작품에다 반영을 알게 모르게 좋든 싫든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인제 그렇게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좋아하는 면도 생기고 싫어하는 면도 생기고 뭐 온갖 관계가 개인 관계하고 똑같아요. 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둘 다 무의식의 가치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헤어지기는 나는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 어차피 헤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도우면서 살자. 눈 음. 찔끔 감고. 그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고로 정신분석가들이 예술에 관해서 저술이나 비평하는 분야를 정신분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아. 응용 정신분석이라고. 아. 그쵸? 그러니까 거리를 좀 띄는 거예요. 네. 자기네 본업하고는. 아 정신분석 학계에서도 인제 또 그 방향이 또 달라요. 정통 정신분석은 무의식, 의식, 무슨 방어, 저항, 뭐 갈등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 영국에서 시작한 멜라니 클라인 학파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환상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의식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아. 따라서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하고 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인제 예술에 대해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예술에 대한 관심은 꺼지지 않았다. 음. 예술가들도 정신분석을 싫어하든 좋아하든지 간에 피해갈 수는 없으니 음. 그냥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싸우면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뭐 제 예측입니다. 네. 네. 지금 정말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다음에 때로는 친구이고 때로는 갈등이고, 또 저희 미술, 특히 시각 예술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신분석에서 신탕, 마음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예술가들은 그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고, 또 정신분석가들이 어떤 삶의 히스토리, 역사를 본다면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멜라니 클라인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판타지, 환상이라는 것은 예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주제어로 예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고, 그것이 환상이라고까지 좀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세상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정신 분석하고 서로 뭐 싸우든 아니면은 협력을 하든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해나 성찰이 굉장히 깊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나를 표현하는 훈련이라는 그 문구를 읽었는데요. 예술가는 정말 진짜 나를 표현하는 그런 어렵지만 그런 훈련을 해 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술가가 작품에 진짜 나를 표현하면 그런 진짜 나가 감상자의 진짜 나와 이렇게 막 대화를 할까, 연결이 될까, 공감을 할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 뭐 참나 영어로 true self 그다음에 거짓 나 false self 이거는 인제 영국의 그 소아과 의사 출신의 음.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분석가가 얘기한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 인생의 목표는 거짓 나에서 벗어나서 참나로 가는 것이 목표다. 뭐 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음. 예술 작업의 본질도 사실은 저는 참나에서 거짓 나에서 참나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술가가 작업하다가 막 이렇게 칼로 그어버리고 뭐 이렇게 버리고 하는 거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참나를 진실하게 표현한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감상자는 그러면 그걸 모를까? 왜 다른 사람의 그 작품을 대부분 모방한 것 같은 작품을 보고 우리는 감동을 못 받을까? 네. 그게 그 작가의 참나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그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많잖아요. 어디 네. 예 그 파는 것들. 거기서 왜 감동을 못 느낄까? 그 사람의 그 참나가 안 들어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참나가 들어가 있는 작품을 보면 우리도 사실은 그 파동이 전해져서 감동을 느끼고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작품을 보면 그냥 부정적인 감정만 생기지 네.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그 개인이 그걸 소장할 수는 없으니, 예를 들어서 대전시립미술관 같은 데 가서 비싼 작품이지만 그 명품을 이렇게 몰입해서 보는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인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참나가 담긴 그 작품에서 전해지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미술관을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 정말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게 '아 이거였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작품을 보면 어떤 것은 너무 좋고 어떤 것은 '아 이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아마 그 예술 속에 있었던 참나가 있었던 작품은 아마 그게 저에게 '아 좋다.'라는 것으로 다가왔고, 또 예술가가 참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랬던 작품들에서는 '아 뭔가 이게 아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관에 정말 와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술사학자, 뭐 미술 비평가, 특히 큐레이터들은 그 참나를 잘 표현한 작품들을 찾아내는 사실 전문가 같은 사람이고, 또 그런 참나가 있는 작품들은 너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게 아주 경이로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미술관과 같은 곳에서 그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막 그 작품들을 통해서 사실 참나와 만나는 몰입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 정말 미학에서 말하는 미적 경험이자 한번 우리가 우리를 자기를 굉장히 풍부하게 하는 이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참나와 참나가 만나는 것을 혹시, 그리고 이것을 공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지, 그다음에 이것을 작품을 이해하고 또 그 작품 속에서 나를 이해받고 이런 어떤 기술로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공감하는 또 다른 방법들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우리가 쓱 보고요. '참 안 됐어.' 그러는 건 공감이 아니에요. 아 동정이에요. 네. 그 사람과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거리를 단단히 지키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공감은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단기간 접속을 해서 음. 무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의식 수준에서 접속이 되어서 그 사람 마음을 이해를 깊게 하는 거가 공감이거든요. 음. 그래서 영어 단어도 보면은 empathy라고 하는 게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감정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네. 들으면서도 휴대폰 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감이 문제인데, 공감은 사실은 그 뇌과학에서도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거로 다 입증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품과 감상자가 사실은 공감하는 것도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도 해요. 네. 예, 그냥 그게 뭐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은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본인의 공감 능력을 늘리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술관에 자주 가는 사람이 미술관에 전혀 안 가는 사람보다 공감 능력이 더 높을 것이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공감 미술을 많이 보면 공감 능력이 늘어나고 아까 적어도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고 전의식까지는 사실은 접속이 되는 그 경지로 가야겠구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냥 그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작품을 볼 때도 전의식이 접속되는 어떤 그런 순간까지 감상법을 조금 더 만들어 봐야겠다. 그다음에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미술관을 찾는 분들과도 이제 그런 공감 감상법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고 또 이런 지능은 결국 그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는 결국 다 이게 연결이 사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정신을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정신의학, 그리고 오늘 나눴던 이런 예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과도 결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19세기 말에 정신분석이 창시될 때 누가 정신분석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그래서 거기 굉장히 그 큰 저항이 많았어요, 사실은. 프로이트를 매도하고 뭐 그런 거는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어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어 대세일 거예요.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 옆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음. 병원에서 엑스레이 필름 같은 거를 다 읽어내잖아요. 음. 방사선 전공한 영상의학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실수 없이 읽어낸다는 보고도 있어요. 음. 그다음에 로봇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음. 예, 그다음에 뭐 집에 뭐 또 뭐 이렇게 말로 하면은 응답하는 스피커 같은 것들도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어 흐름이 그렇다면 그거를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것도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네. 공부하는 겁니다. 네. 그 알면은 덜 불안하고 알면 덜 두렵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대개는 그걸 안 하면서 막연히 어. 근데 막연한 거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막연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가지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그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 세기를 사는 지혜를 하나 든다면 저는 이렇게 음. 생각해요. 익숙한 거를 낯설게 만들어라, 일부러. 네. 그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상을 낯설게 만들었기 때문에 추상이 생긴 거잖아요. 구상이 최고로 좋은 거라고 확신하고 그냥 그것만 따라갔으면 지금 추상 미술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도 익숙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익숙한 것에 빠져서 고통을 받거나 음. 또는 심지어 발전 가능성을 죽여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면에서도 그래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라. 음. 그러려면 아까 초자 드렸지만 자아를 잘 달래야 돼. 네. 너무 그렇게 자꾸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해 보면 안 되겠어? 이렇게 달래서 익숙한 거를 익숙하지 않게 만들면 새로운 길이 보여요.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 또는 뭐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은 생활에 들어와 있으니 그거를 자꾸 크게 생각하면서 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음.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음. 공부를 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역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그다음에 또 오늘처럼 말랑말랑한 초자와 그다음에 작업실에서의 퇴행, 현실로서의 복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나의 그동안 억압했던 잠재력이 다시 일어나고, 너무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했을 때 어떤 정말 진짜 나를 작품 속에서도 발견하고, 또 나의 진짜 나를 작품을 통해서 몰입을 해서 또 발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정신 분석은 무엇인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제, 그리고 예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사실은 예술에서 창작에서 비평해서 알게 모르게 사용했던 것들이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개별 질문을 다음 기회에 받기로 하고, 혹시 저희가 개별 질문이 오늘 청중분들 중에서 개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미술관 저희가 이메일을 공지해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회가 닿는다면 어떤 질문들이 오늘 사실 드셨을까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한번 교수님께 전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가를 해 주셨고, 다음에는 저희가 카메라를 다 켜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돼요. 네. 우리는 보이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안 숨어 있다는 거는 좋지 않아요. 네. 네. 다음에는 분석의 대상이에요. 자꾸 네. 이러시 그럼 이제 오늘 참가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동 교수님이 오늘 참가해 주신 많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렸고 또 이번 기회에 저도 조금 공부도 해서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이 정신분석과 예술의 밀접한 관계가 어떤지를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주 알맞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가서 특별전도 봤는데 르네 마그리트예요. 아 그 사람은 자기가 정신분석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작품에 그대로 실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여러분이 검색해서 보시면 여러 이미지들이 있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진짜 르네 마그리트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교수님과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교수님, 정도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신분석과 예술은 더 절진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미술관 조금 안내를 해 드리면 3월 2 일부터 상실, 우리가 나에게 생긴 모든 일과 그다음에 7 월부터 시작하는 트라우마를 주제로 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이런 교수님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전시 속에서 한번 몰입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대전시립미술관 관장 초청 대담 정동 교수님을 모시고 정신분석은 무엇인가를 들어보는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